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윈도우 10 사용 오류, 원인은 또 액티브엑스입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국내 은행이나 증권거래 인터넷으로 자주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윈도우 10의 인터넷 브라우저, 엣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국내 은행, 증권거래 사이트, 또 국가기관 이런 곳들의 사이트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액티브엑스라고 하네요. 그래도 또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의 정태명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윈도우 10이 나온 지 한 2주 정도 됐나요? 네. 예, 써보셨어요, 교수님? 저 주위에 쓰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아직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는 점이 많이 있고요. 네. 속도 면에서도 개선이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네, 이번 윈도우 10의 특징이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에 새로운 브라우저가 나왔죠. 엣지를 쓰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액티브엑스 서비스를 하지 않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하다가 엣지를 하면 안 되는 게 대부분에는 금융거래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 서비스 자체가 네. 액티브엑스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중심으로 돼 있어서 새로운 엣지를 쓰게 되면 액티브엑스 기반의 서비스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금융 서비스를 받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온라인 결제 같은 거나 인증서 같은 거 쓰게 되면 네. 액티브엑스 환경이 아닌 데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접속이 안 되고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엣지를 쓰게 될 때 접속이 안 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라고 거기서 이제 방향 전환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익스플로러를 쓰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을 되긴 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11번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그거는 또 전에 만들어진 것과 호환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권사나 은행 같은 금융거래 사이트도 그렇고 쇼핑몰 같은 데서도 액티브엑스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이제 포털이나 네.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서비스들도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제공하는 액티브엑스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 문제를 지금 대두된 게 아니고요. 10여 년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액티브엑스는 우선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되거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보안성에 문제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새로운 브라우저에서는 이걸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이걸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윈도우 10에서는 드디어 이제 이것을 제거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서로 호환성 있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호환성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안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표준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윈도우 10에서는 이제 엣지를 사용하면서 HTML5라고 하는 표준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런 표준으로 가는 방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비스사들이 지속적으로 액티브엑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액티브엑스를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이유요. 이런 걸 개발하는데도 우선 비용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사용자들에게 사용을 전환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던 관행대로 하는 게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왔었기 때문에 특히 발빠른 몇몇 회사들은 이미
윈도우 10으로도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금융회사들은 아직 금융회사나 전자상거래나 이런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아직 그런 일을 안 하고 있고요. 예. 정부에서도 액티브엑스가 가지고 있는 보안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는 역시 표준화로 가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표준화로 간다는 것은 지금 인터넷 액티브엑스를 지원하지 않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액티브엑스를 지원하지 않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엣지에서처럼 이제 HTML5라는 새로운 표준이 제시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지금 엣지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서비스들이 엣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만 서비스를 개선해가지고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란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것만 있었지만 여태까지 가졌던 보안성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안성의 문제 중에 제일 큰 게 그 액티브엑스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성 코드가 시스템에 심겨져서 네. 개인정보 유출의 여러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그 문제가 계속 여전히 얘기됐던 해결되지 건데.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규제 철폐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이 중국에서도 천성의 코트 살 수 있도록 액티브엑스 없애라 뭐 이렇게 주문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한 거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네요? 예, 근데 대통령께서 액티브엑스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네. 정보보안의 전체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정보보의 틀 안에서 예. 액티브엑스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지금 그 문제뿐 아니라 윈도우 10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하는 동안에 충돌이 된다. 네. 개설치를 계속해야 된다. 근데 예. 그런 문제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요. 예. 새로운 서비스, 특별히 이런 운영체제에 대한 새로운 체제가 나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건 그렇죠.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익스플로러를 중심으로 개발된 많은 시스템들이 특히 금융이나 전자상거래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이런 표준화로 가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고 액티브엑스를 고집하게 되면 앞으로는 점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돈이 들고 귀찮아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고객들을 완전히 좀 호갱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표현까지는 좀 심하고요. 근데 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액티브엑스를 없애고 뭐라고 해야지 되나요? 새로운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엣지를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바꾸는데요. 비용은 천차만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그 소프트웨어를 잘 설계한 데서는 큰 비용이 안 들 거고요. 그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업데이트해온 데는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처음에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설계할 때 표준화를 적용시킬 건지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잘 해놓은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고 단기간에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태까지 액티브엑스가 잘 사용됐던 이유는 사용자들이 편해요. 그냥 한 번만 딱 클릭하면 서비스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용도 뭐 많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여보세요? 예. 바뀌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바뀌면? 예, 바뀌면은 고객들이 또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뀌면 따라가지만 이제 경쟁 체제에서는 나만이 바뀌면 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윈도우 10이 나오면서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빨리 바꾸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민간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만 하고 있기에는 지금 뭐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뭔가 그러면은 좀 정부에서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또 만들어야지 되는 건가요? 저는 규제로 해결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네. 시장에서 이게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민간 못지않게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액티브엑스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국세청의 홈택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액티브엑스예요. 그렇습니다. 예. 공공기관은 왜냐하면 사용자들 시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서비스 보안성, 안정성 이런 게 문제니까 거기는
오늘이라도 당장 바꾸는 예. 시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있고요. 민간 시장의 규제를 통해서 바꾼다는 거는 저는 뭐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이걸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사용자들은 이미 좀 알만한 사용자들은 그동안에도 이제 액티브엑스만 지원하는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의 쇼핑몰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왔기는 한데 워낙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 움직임이 굉장히 미미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인터넷 강국이 되려고 하면은 이 문제의 액티브엑스부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액티브엑스도 해결해야 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제적으로 어떻게 표준이 움직이는가를 주시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 특별히 네. 사이버 인터넷 환경에서는 예. 국경이 없을 정도로 교류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고집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표준을 예. 하나하나 감지해 나가야 되는데 액티브엑스라는 게 대표적이고요. 네.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IT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화에 맞는 우리 서비스도 이루어져야 돼야지 산업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비표준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액티브엑스였으니까요. HTML5 기반으로 표준이 네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학과의 정태명 교수였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뿔뿔!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네,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코너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세법 개정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생생로펌 시간에는 부당한 해고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정당하게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경제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발표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 네. 뭐 봐도 좀 어렵기 때문에 주요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경기 활성화와 공정과세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네. 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대책이 청년 고용 증대 세제라는 걸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년 고용 절벽이 온다 이런 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막아야 한다 해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에 50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3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되면은 3만 5천 명가량 혜택을 본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로 내놓은 안이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소득 공제율을 지금은 30% 정도인데 그걸 50% 정도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수 때문에 소비 이제 침체가 심각한데요. 소비를 많이 할수록 세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 소비를 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조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ISA라고 불리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는 것을 도입하는데요.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저축 상품입니다. 네. 가입 한도는 연 200만 원씩이고요. 만기 인출 시에는 발생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게 상당히 혜택이 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고용을 늘리겠다, 또 자산 증식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수를 좀 살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세제를
개편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관심 있는 게 청년 일자리거든요. 네네. 이번에 또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 고용 증대세제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제도도 신설이 됐고 하기 때문에 고용이 많이 늘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정부가 얘기하는 3만 5천 명 고용 가능할까요? 뭐 일단은 억지로 숫자 꽤 맞추게 하면 가능은 할 겁니다. 이제 하도 다급하니까 기업 보고 이제 세금 깎아줄 테니까 청년 일자리 만들어라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경제가 고용 창출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하고 싶어도 기업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조금 덜 낸다고 일단 뭐 뽑아도 결국 나중에 경기가 나빠지면은 또 더 능력이 떨어지면은 다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구조라는 것이거든요.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일종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떻든 뽑아야 될 그 청년 근로자들을 뽑고 나서 세금 혜택 달라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국가는 이제 재정만 손실을 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대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청년을 뽑을 여력이 좀 있는데 안 뽑고 있는데 뭐 이런 걸 뽑으면서 세제 혜택 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줄 때도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명당 2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어떤 대책도 내놨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일단 돈을 줘서 이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게끔 하는 건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청년 일자리를 높이려면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중소기업들이 빨리 창업하고 투자를 하게 하라, 서비스 산업을 일으켜라.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임금 피크제를 실시해서 일자리를 나누어라.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대책들하고 종합적으로 나와야 이게 효과가 있지. 세제만 좀 개정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워낙 많이 부족해서요. 경기가 나쁘기도 하지만 그래서 세수가 부족해서 지난번에 추가 경정 예산 짤 때도 세수 보전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좀 뭐 메울 수 있나요? 어떤가요? 이번에 그 세수 결손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 2013년에 8조 5천억 원, 2014년 작년에 10조 9천억 원, 올해 추경에 반영된 것만 해도 5조 6천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벌써 지난 3년 동안에 25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거 이대로 가다가 이제 정부 재정 결단한다 해서 어떻게든지 세수 결손을 막아보자 해서 공정과세라는 건 어떤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종교인이 보는 소득의 60%에서 80%까지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 회사들 보면은 그 업무용 자동차가 많은데 그걸 회사 업무용차로 등록하고 개인용도로 많이 쓴다는 것이거든요. 비싼 해외 수입차들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하죠. 네, 아주 고급차라. 그래서 그 손비 처리 인정되는 규모만 해도 8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의 그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해서 이걸 좀 막아보겠다.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걷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업의 법인세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겠다. 그래서 실효세율을 지금 17% 정도 되는데 그걸 좀 높이겠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어떻게든지 좀 더 걷어보겠다 그런 어떤 이제 대책을 이번에 내놨는데요. 이런 조치를 다 취해도요, 세수 증가하는 것이 1조 892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조 원 정도군요. 2억 원, 1조 원 조금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수 결손되는 거에 비교하면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세수 결손이 정말 큰 문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정부도 부실화되고 그러다 보면 경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럼 정부 그 경제가 한때 이렇게 이제 주저하는 현상까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세수 결손 이번 어떤 그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부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종교인 과세 등등 좋지만은 더 이제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와서 지금 기업들 보면은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돈 많이 버는 대기업들은 이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법인들 좀 차등화해서 세금을 좀 더 걷는 게 어떠냐. 또 국민들 지금 세금 내는 거 보면은 전체 근로자의 45% 넘는
740만 명이 근로세를 전혀 안 냅니다. 네. 어떤 아주 좀 세금을 내는 어떤 그런 세제 개편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하 경제가 지금 25% 정도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정말 세금 안 내는 경제인데 거기서 좀 제대로 좀 세금을 좀 걷자. 뭐 이런 네. 다른 조치들도 좀 많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 경제 양성화 얘기는 대통령 취임할 때서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잘 그렇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보면은요. 네.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를 좀 합리화한다든지 종교인에 대한 그 소득을 과세한다든지 이런 거는 획기적인 거 같기는 해요. 근데 과연 이게 현실화가 되겠느냐가 문제겠죠? 종교인 과세 같은 거는 뭐 현실화 해야 됩니다. 예.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개세주의인데 종교인도 예외일 수가 없죠. 근데 그 종교인 과세는 1968년부터 시도가 됐거든요. 네. 50년 동안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하도 재정 결손이 심화가 되니까 정부가 2년 전에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네.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면 국회에서 법 통과 안 시켜주니까 시행령으로 하겠다 해서 시행령을 마련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면 시행령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을 한번 다시 개정하자 해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법이 통과 안 된다 할지라도 네. 시행령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종교인들 태도입니다. 또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입니다. 정부는 빚더미인데 그래서 앞날이 깜깜한데 종교인들만 이렇게 세금 부담을 안 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지적을 받는 것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특히나 이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라든지요. 그다음에 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고소득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을 돕는 계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뭐 그런 어떤 비판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 재형저축 같은 거는 정말 이제 서민들을 위한 네. 저축 제도였었는데 ISA 같은 거는 이제 구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들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이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서민들이 혜택이 가능해서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네.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리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이 밖에도 정말 경제 자체가 살아야지 되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정말 좋은 해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까요? 그 재정 정책 그리고 예. 그러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자꾸 여기에 이제 매몰이 되다 보면은 정부하고 경제가 같이 부실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좀 인식을 바꿔야 될 것이 경제는 이렇게 재정 자금으로 살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규제 개혁을 한다든가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 창업이나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경제 스스로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책 중에서도 재정 정책, 뭐 세금 가지고 정책 펴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 통화 정책하고 산업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특히 통화 정책의 효율성 같은 걸 높여라. 더구나 산업 정책 같은 거 보면 이제 기업의 부실 기업의 구조 개혁이라든가 신산업 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과감한 산업 정책을 좀 펴서 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네. 더 의미가 크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법률은 어렵지만은 알면 힘이 됩니다. 생생로펌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한 회사에서 수년 동안 음란 동영상 800여 개를 내려받아서 봤던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가 있었죠. 이게 적법하다는 게 고등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부당한 해고에 대응하는 방법도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당하게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년 동안 회사에서 음란 동영상 800여 개를 내려받아서 봤다. 네. 해고가 적법하다라는 그 판결이 났잖아요. 네네. 왜 정당하다라고 이유가 설명이 됐나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요. 네. 위 회사는 한 2년 정도 전에요. A씨라는 그 사람을 근무 태만하고 지시 불이행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해고를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A씨라는 그 사람이 이것은 부당한 해고다라고 다투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진호위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구제해달라는 신청을 했었고요. 거기에서는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회사 쪽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또 재심 청구를 했고 이제 법원에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노동위원회하고 달리 판결했습니다. 즉 A씨의 컴퓨터를 확인했던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다라는 얘기는 네. 근무 시간에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해고가 아주 적법하고 정당하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군요. 음란 동영상 내려받으신 분들 다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주식 거래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 많이 하는 경우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네네. 근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사유라든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물론이고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경우를 하더라도요. 30일 전에 미리 해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하거나요. 아니면은 이거를 대신해서 30일분의 임금을 미리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해고를 예고해야지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미리 예고해서 다른 데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좀 예외가 있나요? 예외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천재사변 같은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요. 예. 해고하려고 하는 해당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요. 회사 돈을 횡령했다든지 네. 그러한 경우에는 당신한테 30일간의 기간을 주겠다라고 예고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바로. 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인들이 해고라고 알고 있는 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해고가 있고 정리해고가 있잖아요. 네네. 이것 말고도 다른 종류의 해고가 있나요? 오히려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요. 아까 말씀하신 통상해고와 예. 정리해고 외에 징계해고라는 게 있습니다. 징계해고요? 네, 예. 징계해고라는 것은 일단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로서 해고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통상해고하고 징계해고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 징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징계 절차를 거쳐서 해고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인데 치료에도 다 안 나서 원래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징계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할 경우에 해고하는 거는 이제 통상해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보면은 취업 규칙 같은 데서요. 일단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징계에 관한 장이 있고 인사에 관한 장 같은 게 있는데요. 징계에 관한 장에서는 보통 징계해고를 다루고 있고요. 네. 인사의 장에서는 통상해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력서를 뻥튀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력이나 이력 같은 것들을 거짓으로 기재를 해서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취업이 됐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이걸 허위 기재를 한 걸 발견을 했을 때 그러면은 징계 해고를 해야 되나요? 아닌가요? 이러한 경우가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있죠. 네. 많이 있고 그동안 무리를 빚은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경우에는 그 징계 해고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그 대법원 판례의 그 입장인데요. 채용 당시에 만약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다라면은 그 근로자를 아마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네. 최소한 그 동일한 조건으로는 채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로 징계 해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대학을 다녔는데 졸업을 하진 않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졸업이라고 했는데 거의 다녔다. 이러면은 그런 것은 사실 참작 같은 게 안 되나요? 아주 사소한 내용의 차이에 불과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나 기타 회사 사업에 지장이 없다라는 경우에는요. 네. 해고를 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잘못 기재하는,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고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해고 당하실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요, 부당한 업무상 지시를 했다라면은 그때는 거부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부당하다는 게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추상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개개별 사건에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의 근로를 원래 시킬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새벽 2시, 3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추가 근로를 해라라고 만약에 명령했다라면은 그러한 경우에는 좀 부당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6시까지가 근무 시간인데 또 그 직원분께서 특별한 약속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8시까지만 야근해다오라고 한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을 했다라면은 그거는 좀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냥 회사 일과 상관없이 사생활에서 좀 무리를 빚는 일이 있었다. 이럴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회사에 대해서 횡령 배임을 했을 때는 당연히 해고가 가능하고요. 그렇겠죠. 그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생활이 있는데요. 그 근로자가 사생활을 영위하면서 비행을 저질러서 만약에 처벌이 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업 활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그 회사의 어떤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회사와 좀 관련이 있는 사생활의 비행이라면은 징계 해고가 되는 거군요. 네.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라고 아시죠? 네, 거기에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평가를 심각하게 좀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그 밖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지 될 해고의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무단 결근을 하거나 아주 불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해고 당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체 장애를 어쩔 수 없이 입었는데 더 이상 자기가 하던 직무를 수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경우에도 징계는 아니죠, 물론.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아니지만은 통상 해고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항들에 해당이 된다면은 해고가 될 텐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부당해고 통지를 받으셨을 때로부터
두세 달 이내에 그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다음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또 재심을 신청하셔야 되고요. 네. 거기에서 또 지셨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재심 결정을 받으신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가려내야지 되겠군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0362님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다시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